베스트셀러 작가인 지은에게는 글을 읽지 못하는 엄마가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엄마는 딸만은 꼭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생선장사로 돈을 벌어 지은을 뒷바라지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작가가 된 지은은 그저 전시용으로 엄마께 자신의 책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밤마다 전화로 지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시고 지은은 그 일이 너무 짜증나기만 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엄마와 통화를 하면서 지은은 점점 달라져 가는데 지은은 과연 엄마와 다정한 모녀 사이가 될 수 있을까요? 엄마는 왜 매일 책을 읽어달라고 했을까요? 마음 깊이 사랑하지만 한껏 소원했던 자식의 눈물로 후회하는 감동 스토리 이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갓 인쇄된 책에서는 언제나 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마치 갓 구워낸 빵처럼 고소하면서도 서늘한 그 냄새 말입니다. 지은은 자신의 5번째 에세이집 계절의 위로를 손에 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표지에는 감각적인 파스텔 톤의 일러스트와 함께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감성, 에세이스트 한지은의 신작이라는 띠지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서점 매대 가장 좋은 자리에 깔릴 것이고 인터넷 서점에서는 예약 판매만으로 이미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은을 언어의 연금술사, 메마른 현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작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글은 따뜻했고 섬세했으며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번 책에 실렸던 어머니의 구분 등이라는 챕터는 수많은 독자를 울리며 그녀를 일약스타 작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려한 서울 마포구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거실에서 지은은 지독한 모순을 느끼며 쓴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작가라. 웃기지도 않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한 권을 무심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책 표지 안쪽 작가의 사인이나 메시지를 적는 공간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지은은 지갑을 열어 5만원권 지폐, 20장 딱 100만원이 든 흰 봉투를 책 사이에 툭 끼워 넣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혹은 죄책감을 덮기 위한 가장 손쉬운 덮개였습니다. 퀵서비스죠? 네, 주소는. 지은은 익숙하게 경기도 외곽의 낡은 주택가 주소를 읊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은 김순자. 바로 그녀의 어머니였습니다. 지은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전쟁통에 태어나 오빠들 뒷바라지하느라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어머니,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뒤집어 쓰고 살았던 어머니에게 글이라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녀가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곤 숫자가 적힌 돈과 버스 번호판, 그리고 딸의 이름 석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지은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아픈 손가락이자 동시에 감추고 싶은 낡은 외투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은이 쓴 어머니에 대한 글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그 글의 주인공인 어머니는 딸이 무슨 말을 써놓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완벽하고도 비극적인 아이러니인지요. 지은은 봉투 입구를 테이프로 칭칭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읽지도 못하실 텐데 그냥 돈만 보내드릴 걸 그랬나? 아니지. 그래도 명색이 작가 딸인데 책도 안 보내면 동네 사람들한테 체면이 안 서겠지. 어머니에게 지은의 책은 그저
우리 딸이 돈 잘 벌고 있다는 증거물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뜨거운 찌개 냄비를 올려놓기에 딱 좋은 두께의 종이 뭉칠지도 몰랐습니다. 지은은 씁쓸한 표정으로 퀵서비스 기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후 4시 늦은 점심을 먹고 원고 작업을 하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엄마라는 두 글자. 지은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시작될 레퍼토리가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우리 작가님. 전화 받으셨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톤이 높았습니다. 시장통에서 손님을 부르던 습관 탓이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 뒤로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게 섞여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책은 도착했어? 응. 방금 오토바이 탄 양반이 주고 갔다. 아이고, 이번 책은 색깔이 참 곱네. 분홍색이 아주 진달래꽃 같아. 내가 뜯어보기도 아까워서 비닐도 못 벗기고 그냥 보고만 있다. 비닐을 왜 안 벗겨? 뜯어서 봐. 돈도 넣어놨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시고. 지은의 건조한 말투에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돈은 무슨, 너 쓰기도 바쁠 텐데 매번 이렇게 큰 돈을 보내냐? 아참, 지은아. 근데 이번 책 제목이 뭐냐? 옆집 순이 엄마가 와서 보더니 영어가 섞여서 잘 모르겠다고 하길래 지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책 제목은 계절의 위로. 한글이었습니다. 영어가 섞여 있다는 건 아마도 디자인 요소로 들어간 작은 영문 폰트를 보고 하는 말이거나 순이 엄마조차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냥 에세이야, 엄마. 제목 몰라도 돼. 어차피 엄마는 읽지도 못하잖아. 말을 뱉어놓고 아차 싶었지만 주워 담기엔 늦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지은의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어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호, 그렇지? 내가 까막눈인데 제목 알아서 뭐하냐? 그냥 표지가 이쁘니까 내용도 이쁘겠지. 우리 딸이 쓴 건데 오죽 잘 썼을까? 내가 이걸 동네방네 자랑해야 하는데 읽을 줄을 모르니 원. 표지만 보여주고 다녀야겠다. 자랑하지 마, 제발. 그냥 집에 둬. 누가 달라고 해도 주지 말고. 지은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가 꼬질꼬질한 시장 앞치마를 두르고 자신의 세련된 책을 들고 다니며 생선 냄새, 나는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상상만 해도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부정이었습니다. 엄마, 나 바빠. 끊을게. 아픈 데는 없지? 보일러 빵빵하게 틀고 지내. 돈 아끼지 말고. 그래. 알았다. 우리 딸 고생해라. 밥 챙겨 먹고. 지은은 도망치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져놓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어머니는 늘 비린내와 함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비가 오면 어머니는 우산을 들고 학교 앞까지 찾아오곤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예쁜 원피스에 화장을 하고 왔지만 어머니는 장사를 하다가 급하게 달려왔는지 생선 비늘이 덕지덕지 붙은 고무장갑을 낀 채였습니다. 지은아, 여기, 엄마 왔다. 교문 앞에서 손을 흔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린 지은은 친구들 뒤로 숨었습니다. 그 붉고 거친 손, 터지고 갈라져. 검은 때가 낀 손톱, 그리고 곁에만 가도 코를 찌르는 비릿한 냄새가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받아쓰기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온 지은에게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지은아,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엄마는 당최 지렁이 기어가는 것 같아서 모르겠다. 어린 지은은 짜증을 내며 소리쳤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것도 몰라? 바보야? 다른 엄마들은 동화책도 읽어주는데 왜 엄마는 나한테 글자도 안 가르쳐줘? 창피해 죽겠어. 그때 어머니의 표정이 어땠더라? 아마 멋쩍게 웃으며 앞치마로 붉어진 얼굴을 닦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엄마가 무식해서 미안하다. 대신 우리 지은이는 공부 많이 시켜줄게. 엄마가 생선 1000마리, 10,000마리 팔아서라도 너는 펜대 굴리고 살게 해줄게. 그 약속대로였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위판장으로 나갔고 손가락 마디가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뒤틀릴 때까지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헌신 덕분에 지은은 대학을 갔고 문해창작과를 졸업해 작가가 되었습니다. 펜대 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매니큐어가 잘 발라진 가늘고 하얀 손가락.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것 외에는 험한 일이라곤 해본 적 없는 고운 손이었습니다. 이 손은 어머니의 그 거칠고 뭉툭한 손이 닳아 없어진 대가였습니다. 지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성취가 어머니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지은에게 어머니의 무지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얼룩 같았습니다. 작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어머니께 문학적 재능을 물려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지은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문학 소녀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그 뻔뻔한 거짓말이 활자화되어 잡지에 실릴 때마다 지은은 안도감과 함께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글을 파는 장사꾼이구나. 어머니의 희생을 팔아먹고 사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가짜 효녀구나 하고 말입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물결이 금빛으로 일렁였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화이트 와인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알코올 기운이 식도를 타고 흐르자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인생은 각자 사는 거야. 엄마는 엄마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는 거지. 돈 보내드리고 아프지 않게 챙겨드리면 그게 효도지. 뭘 더 바래. 지은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다음 달 잡지에 실릴 칼럼을 써야 했습니다. 주제는 가족,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모니터 위에서 커서가 깜빡거렸습니다. 지은은 능숙하게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 쉴 곳은 묻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어머니의 품, 그 따뜻한 침묵 속입니다. 현란한 미사여구가 화면을 채워나갔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닐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글을 쓰는 내내 자신이 쓴 문장과 실제 자신의 행동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다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또다시 엄마였습니다. 지은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까 낮에 통화했는데 왜 또 전화를 한 걸까? 술 기운 탓인지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왜 또 전화했어? 무슨 일 났어? 아니, 지은아, 자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보다 훨씬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앉아. 원고 쓰고 있어. 바쁘다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밤늦게까지 고생이네. 다름이 아니고. 어머니가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데? 돈 부족해?
보일러 고장 났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기, 내가 보낸 책 말이다. 책? 책이 왜? 내가 이걸 펴놓고 보고 있는데. 글씨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 당최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읽지 말라니까. 그냥 냄비 받침으로 써도 돼. 어찌 귀한 걸 냄비 받침으로 쓰냐? 천벌 받을 소리 말고. 저기 지은아. 딱 10분만. 아니 5분만. 내가 좀 읽어주면 안 되겠냐?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읽어달라고? 응. 내 목소리로 읽어주면. 내가 잠이 잘 올 것 같아서 그래. 낮에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자랑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고 묻길래 내가 대답을 못했지 뭐냐. 내가 앞부분만 조금 읽어주면 내가 기억해뒀다가 내일 가서 다시 자랑 좀 하려고. 지은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고작 경로당에서 자랑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낭독을 시키다니요. 그것도 전화로 말입니다. 엄마, 나 지금 1분 1초가 바쁜 사람이야. 그리고 내 목소리 듣고 싶으면 인터넷 찾아봐. 내가 낭독한 영상 많아. 내가 그런 걸 할 줄 아냐? 스마트폰도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못하는데. 그러지 말고 딱 한쪽만 읽어다오. 응? 우리 딸 목소리 들으면 류머티즘 쑤시는 것도 싹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묘한 애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거절하면 당장이라도 삐칠 것 같은 늙은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거실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밤 10시 15분. 원고 마감은 내일 아침까지였습니다. 시간은 없었지만 여기서 매정하게 끊어버리면 내일 또 전화를 걸어 똑같은 소리를 할 게 뻔했습니다. 에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은은 한숨을 푹 쉬며 책상 구석에 밀어두었던 자신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 딱 5분만이다. 그 이상은 안 돼. 그리고 오늘만 읽어주는 거야. 알겠지? 아이고, 고맙다. 그래, 그래. 오늘만, 딱 오늘만 들을게. 어서 읽어봐라. 나 귀에 딱 붙이고 있다. 수화기 너머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이불을 끌어당기고 베개에 편안히 머리를 누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은은 책을 펼쳤습니다. 프롤로그였습니다. 읽는다. 지은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얼어붙은 땅 속에서 씨앗들이 간절하게 밀어올리는 온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그렇습니다. 차가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씨앗은. 낭독하는 내내 지은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글자를 모르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글을 읽어주는 이 행위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우면 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던 그때의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지은은 읽던 문장을 멈췄습니다. 됐지? 나 이제 끊는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좋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잠에 취해 몽롱했습니다. 우리 딸 목소리가 꾀꼬리네. 내용도 참 따뜻하다. 씨앗이 옹기라니. 어머니는 웅얼거리듯 감탄사를 내뱉더니 이내 색색거리는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은 허탈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뭐야, 듣지도 않고 잤네.
참나. 지은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까지 느꼈던 가슴의 답답함이 조금은 가신 듯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어머니의 편안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자신의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막눈 엄마한테 내 책을 읽어준다라. 그것은 지은의 인생에서 가장 귀찮고 가장 엉뚱하며 예상치 못하게 시작된 한밤의 낭독회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귀찮은 낭독이 어머니와 자신을 이어주는 마지막 끈이 될 줄은요. 어머니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얼마나 소중히 여기게 될지를 말입니다. 지은은 책을 덮고 다시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아까 쓰던 칼럼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은 때로 가장 먼 타인이기도 합니다. 지은은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새로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소리로나마 서로의 온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의, 아니 엄마를 향한 첫 번째 낭독이 끝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창밖의 가로수들이 앙상한 가지 대신 연두색 잎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 봄은 설렘보다는 마감의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의 일상에 한 가지 확실한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은 바로 밤 10시의 알람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 소리가 아닙니다. 정확히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울리는 어머니의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지은아, 밥은 먹었냐? 자, 이제 읽어다오. 첫날 딱 하루만 읽어주기로 했던 약속은 흐지부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어제 들은 게 기억이 안 난다. 중간에 끊겨서 뒷내용이 궁금해 잠이 안 온다. 경로당 박 씨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서 증거를 대야 한다. 처음에는 짜증을 내며 거절했던 지은도 이제는 체념 반 습관 반으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밤 10시. 그 시간은 지은에게 효도라는 이름의 세금이 징수되는 시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지은은 출판사 미팅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쓰러지듯 눕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10시였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리 잠겨 있어? 어디 아픈 거냐? 수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넥타이를 풀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오늘 미팅이 많았거든. 그래.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거지? 굶고 다니면 안 된다. 내가 쑥국이라도 끓여서 보낼까? 됐어. 냄새나게 뭘 보내. 그냥 사 먹으면 돼. 그래서 오늘도 읽어줘? 지은은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통화를 빨리 끝내고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응. 그래주면 고맙지. 오늘은 그 127쪽이라던가 거기 읽을 차례다. 지은은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127쪽? 엄마가 페이지 수를 어떻게 알아? 글자도 모르면서.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내가 손가락으로 세어봤지. 내가 어제 읽어준 데가 여기쯤이니까 그 다음 장이면 이쯤 되겠구나 하고. 아이고, 내가 늙어서 주책이다. 그냥 아무데나 읽어봐라. 어머니가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지은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알았어. 거기 펼쳐봐. 제목은 오래된 우산이야. 지은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검은색 장우산을 꺼냅니다. 살이 부러져 테이프로 감아놓은 그 우산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그리움의 냄새가 납니다. 지은의 글은 유려했습니다. 문장은 매끄러웠고 감정 묘사는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활자를 소리로 바꾸는 기계적인 노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아이고, 저런. 중간중간 들려오는 어머니의 추임새는 지은의 낭독 흐름을 뚝뚝 끊어놓았습니다. 아니, 우산살이 부러졌으면 고쳐 쓰든가 새로 사지. 그걸 왜 테이프로 감아 쓴대? 궁상맞게. 지은은 낭독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우산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부재를 상징하는 소재야. 그리움이라고, 그리움. 그리움은 무슨. 비다 새겠네. 그래서 그 주인공은 감기 안 걸렸냐?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문학적 은유와 상징은 어머니의 현실적인 감각 앞에서 무참히 깨져나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문장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인공이 밥을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춥지는 않은지였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좀 들어. 자꾸 토 달지 말고. 알았다, 알았어. 입 다물고 있을게. 계속 읽어봐라. 지은은 다시 낭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래? 어디? 방금 그 붉은 동백꽃이 툭 하고 떨어졌다는 그 부분 말이다. 지은은 짜증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왜? 뭐 잘못 읽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문장이 참 슬퍼서 그런다. 꽃이 진다는 게 꼭 우리네 인생 같아서 글자 하나하나가 콕콕 박히네.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읽어다오. 지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꽃이 떨어지는 묘사가 뭐가 그리 대수라고 다시 읽어달라는 건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가늘게 떨리고 있어서 지은은 군말 없이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붉은 동백꽃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붉은 눈물처럼. 수화기 너머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붉은 눈물, 붉은 눈물. 어머니가 지은의 말을 복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면서 말입니다. 지은은 그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엄마, 따라하지 마. 애들 한글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응, 미안하다. 내 목소리가 좋아서 나도 모르게. 지은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1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이제 됐지? 나 피곤해. 씻고 잘 거야. 그래, 고생했다. 우리 딸 목소리 들으니까 오늘도 꿀잠 자겠네. 내일도 전화해도 되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굴할 정도로 조심스런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게 또 마음이 쓰여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봐서. 안 바쁘면.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은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매일 밤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은 작가라는 직업 탓에 하루 종일 수많은 말을 쓰고 다듬고 고칩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편집자와는 계약 이야기를,
독자와는 꾸며진 이야기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통화는 달랐습니다. 비록 수준 낮은 감상평과 엉뚱한 질문들이 오가지만 그 시간만큼은 지은이 작가 한지은이 아닌 그저 김순자의 딸로 존재하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광화문의 한 대형 서점에서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십 명의 독자가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작가님 글을 보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많이 울었어요. 어쩜 그렇게 효심이 깊으세요? 독자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지은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사랑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때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작가님, 책에 보면 어머니가 생선을 파셨다고 나오는데 어머니는 작가님 책을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죠? 순간 지은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내 책을 보면 뭐라고 하냐고? 글자가 지렁이 같다고 한다고 말해야 하나? 아니면 내용은 모르겠고 표지가 분홍색이라 예쁘다고 한다고 말해야 하나? 지은은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거짓말을 뱉어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제 책을 보시고 문장이 참 아름답다고 고생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제 첫 번째 독자이시거든요. 좌중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박수 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위선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은은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려는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시간은 밤 9시 55분. 평소보다 5분 일찍 전화가 왔었나 봅니다. 지은은 운전대를 잡은 채 잠시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냥 자고 싶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일찍 잤다고 둘러대면 그만일 겁니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신호가 가기도 전에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전화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은이니?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어? 아직 10시 안 됐는데. 아,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니, 오늘따라 시간이 참 안 가네. 시계가 고장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어? 아니야, 감기는 무슨. 그냥 오늘 시장에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그렇다. 목이 좀 칼칼하네. 병원 가봤어? 약은? 약 먹었다. 괜찮아.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그나저나 오늘도 읽어줄 수 있냐? 지은은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유리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쉬자. 엄마 목소리도 안 좋은데 무슨 낭독이야. 그냥 일찍 자. 아니야. 나 괜찮다. 정말 괜찮아. 내가 읽어주면 다 나을 것 같아서 그래. 응? 지은아, 딱 5분만. 오늘은 150쪽 읽을 차례잖니.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평소라면 귀찮다고 끊었겠지만 오늘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애처롭게 들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대신 짧게 읽을 거야. 그리고 내일은 꼭 병원 가. 지은은 조수석에 던져두었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차 안에 실내등을 켰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서 지은은 다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 가장 모진 말을 내뱉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오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후회는 언제나 늦게 도착합니다. 오늘따라 책의 내용이 지은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낭독하는 내내 목이 메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기침을 참으려는 듯 크크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응, 듣고 있다. 좋다. 참 좋다. 엄마, 근데 지은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엄마는 이 재미없는 걸 왜 매일 듣는 거야? 내용은 이해가 가? 내가 쓴 글 어렵다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져 차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해졌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용 같은 거 잘 몰라. 유식한 말도 모르고. 어머니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책을 읽을 때면 목소리가 참 예뻐. 평소에 나한테 짜증낼 때랑은 다르게 꼭 천사 같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좋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귀찮아서 억지로 기계적으로 내뱉던 그 목소리가 어머니에게는 천사의 소리였다니. 자신이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시간이었다니. 그리고 나도 좀 배우고 싶어서. 뭐를? 그냥 너 사는 세상.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어떤 말을 쓰고 사는지. 엄마는 무식해서 내가 쓰는 그 고운 말들을 하나도 모르잖니. 그래서 귀동냥이라도 하면 나중에 저승 가서 너 만날 때 말동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지은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져 책 위로 번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들키기 싫었습니다. 무슨 재수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저승이 왜 나와? 지은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래 살아야지. 나중에 내 책 100권, 1000권 낼 건데 그거 다 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어머니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지은아, 고맙다. 우리 딸, 엄마 딸 해줘서 고맙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통화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끝났습니다. 내일 전화할게. 라는 지은의 무심한 인사와 그래, 잘 자라. 라는 어머니의 다정한 대답. 지은은 몰랐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끈질기게 물어봤던 그 단어들, 그리고 유난히 페이지 수에 집착했던 이유를, 그리고 그 통화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내리는 비는 그칠 줄 몰랐고 지은의 불안한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 액정에 뜬 이름은 엄마가 아니라 요양보호사 이모님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지은의 손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수화기 너머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는 물기 젖은 휴지처럼 축축하고 다급했습니다. 작가님,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어머님이 조금 전 위급하셔서 응급실로 가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어젯밤에도 저랑 통화했는데요. 감기 기운 좀 있다고 하셨지 별일 없으셨다고요. 지은은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시간을 기다릴 수 없어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꿈이야.
어제 목소리 들었잖아. 오래 살 거라고, 내 책 1000권 낼 때까지 살 거라고 했잖아.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비 오는 도로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핸들을 내리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비켜주세요. 제발. 어제 통화에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목이 좀 칼칼하다. 시장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다. 그때 왜 병원에 가보라고 닥달하지 않았을까요? 왜 당장 차를 돌려 엄마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내일은 꼭 병원 가라는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셨습니다. 고령이신 데다 평소 지병이 있으셔서 지은은 의사의 말이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하얀 천이 덮인 침대, 그 아래 삐져나온 굳은 살 박인 발. 지은은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딸 목소리가 천사 같다며 수줍게 웃던 어머니가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차가운 몸뚱이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봐. 나왔어. 지은이 왔어. 지은은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섬뜩할 정도의 냉기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지? 나 놀라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 장난치지 마. 나 바쁜 사람이라고 했잖아. 빨리 일어나. 지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응급실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슴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으로 시린 바람만이 숭숭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작가의 모친 상답게 빈소는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화환이 복도를 가득 채웠고 유명 문인들과 방송국 관계자들의 조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작가님,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어머님께서 참 훌륭한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책에서 묘사하신 어머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건넸지만 그 말들은 지은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이었습니다. 훌륭한 분? 훌륭한 건 어머니였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은이 쓴 가짜글을 보며 어머니를 추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어머니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살가운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한 불효녀가 바로 저 상복을 입고 앉아있는 한지은이었습니다. 밤 10시, 빈소가 잠시 조용해진 시간, 지은의 주머니 속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액정은 까맸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환청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밤 10시에 전화벨이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읽어줄 부부는 어디냐고 묻는 그 들뜬 목소리도 잘 자라는 그 따뜻한 인사도 영원히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은은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다시 전화해줘. 내가 밤새도록 읽어줄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읽어줄게. 제발.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는 대답 없이 웃고만 있었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지은은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지은은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생각해보니 어머니 집에 올 때마다 어머니가 안에서 문을 열어줬지
자신이 직접 비밀번호를 누른 적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숫자를 눌러보았습니다. 틀렸습니다.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은은 자신의 생일 4자리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은 문고리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엄마. 잊어버릴까봐 자식 생일로 해놓은 그 단순함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생선 비린내. 그리고 오래된 집 특유의 곰팡이 냄새. 예전에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던 그 냄새가 오늘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은을 키워낸 치열한 삶의 냄새였습니다. 집안은 주인 잃은 적막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는 낡은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어머니가 늘 입으시던 꽃무늬 몸빼 바지가 개켜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바지를 얼굴에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체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어머니의 사랑 저장소였습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쌓인 반찬통들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뚜껑마다 서툰 솜씨로 무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머니가 내용물을 구분하기 위해 그려놓은 그림들이었습니다. 배추 그림은 김치, 물고기 그림은 멸치볶음, 그리고 지은의 얼굴을 엉성하게 그린 통에는 지은이 제일 좋아하는 명란젓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내가 오지도 않는데 이걸 다 언제 먹으라고. 지은은 냉장고 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냄새난다며 받지 않았던 그 반찬들이 어머니에게는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은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던 방. 한 사람이 눕기에도 비좁은 방에는 낡은 장롱과 작은 좌식 책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 지은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색이 바랜 3단 책장. 그곳에는 지은이 지금까지 출간했던 책 10권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냄비 받침으로나 쓰였을 거라고 비아냥거렸던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책들은 하나같이 몹시 낡아 있었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해져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고 책등은 손때가 묻어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었는지 종이는 부풀어 올라 두툼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최근에 보낸 책, 계절의 위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분홍색이 진달래꽃 같다며 좋아했던 그 책이었습니다. 책을 펼치는 순간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책 안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깨끗해야 할 활자 위로 형광펜 자국이 어지럽게 그어져 있었고 어떤 페이지는 침 같은 것으로 얼룩져 쭈글쭈글했습니다. 모서리는 수없이 접었다 폈다 한 듯 달아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관만 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치열하게 아주 오랫동안 붙잡고 씨름한 흔적이었습니다. 엄마는 글을 못 읽잖아. 그런데 왜? 지은은 책장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127쪽. 지난번 통화 때 어머니가 읽어달라고 했던 오래된 우산 챕터였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유독 많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정 단어들, 우산, 아버지, 그리움 같은 단어들의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백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그림인지 글씨인지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응, 오, 시옷, 아, 니은, 지은은 그 기호들을 천천히 조합해 보았습니다. 우산, 그것은 우산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급하게 다른 책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에세이집부터 최근작까지 모든 책에 비슷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기작에는 그저 그림이나 의미를 알 수 없는 선들만 그어져 있었지만 최근작으로 올수록 그 선들은 점점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기억, 니은, 사랑, 엄마, 딸. 지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르지만 알려고 했습니다. 딸이 쓴 글이기에, 딸의 마음이 담긴 종이이기에 어머니는 그 까만 활자들의 숲을 헤치고 딸에게 다가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엄마, 도대체 혼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은은 책장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책장 맨 아래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낡은 공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쓰는 깍두기 공책. 표지에는 굵은 매직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글 공부장. 지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그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공책 속에 어머니가 감춰왔던 그리고 지은이 외면해왔던 30년 세월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공책의 표지를 넘겼습니다. 눅눅한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연필심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곳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쓴 것처럼 삐뚤빼뚤하고 커다란 글씨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연필을 얼마나 꾹 눌렀었는지 종이가 뒤로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흑연 가루가 번져 손가락, 자국이 거뭇거뭇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퉁퉁 붓고 뒤틀린 어머니의 손가락이 이 작은 연필 한 자루를 쥐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썼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툰 자음과 모음의 나열은 어느새 단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수, 나비, 다리미, 라디오. 그리고 그 단어들 사이사이에는 붉은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장 근처에 있는 야학이나 노인 복지관의 한글 교실을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새벽 시장 일이 끝나면 젖은 앞치마를 벗어두고 돋보기를 쓴 채 칠판을 바라보며 가나다라를 따라 읽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지은이 창피하다며 그토록 무시했던 그 까막눈 어머니가 칠순이 넘은 나이에 늦깎이 학생이 되어 연필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책의 중간쯤 넘어가자 단순한 단어 연습은 문장 연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들이 낯익었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지은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지은의 책, 계절의 위로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공부는 오로지 딸 한지은을 향해 있었습니다. 딸이 쓴 문장을 베껴 쓰고 소리내어 읽어보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밤새워 씨름했던 것입니다. 지은은 공책을 넘기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했습니다. 뒷장으로 갈수록 어머니의 필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필사가 아니었습니다. 지은과의 전화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지은이가 127쪽을 읽어줬다. 동백꽃이 툭 떨어졌다고 했다.
붉은 눈물이라고 했다. 참 슬픈 말이다. 지은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때를 썼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은의 낭독을 들으며 자신이 더듬더듬 읽었던 문장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은이가 목소리가 잠겼다. 밥을 못 먹었나 보다. 마음이 아프다. 오늘 지은이가 짜증을 냈다. 내가 너무 귀찮게 했나 보다. 미안하다. 그래도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또 전화를 했다. 공책 곳곳에는 지은을 향한 어머니의 속마음이 서툰 맞춤법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 귀찮아하며 뱉어낸 차가운 말들에 상처받으면서도 어머니는 그저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대야 한다. 경로당 할머니들한테 자랑해야 한다던 어머니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낭독은 공부이자 딸과의 유일한 데이트였으며 딸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은의 눈물방울이 공책 위로 툭툭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바보야. 바보같이. 알면 안다고 하지. 왜 모른 척했어? 내가 무시할 때마다 얼마나 서러웠을 거야. 지은은 자신이 뱉었던 모진 말들을 주워 담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하잖아. 글자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래.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 어머니의 가슴에 꽂혔을 텐데 어머니는 그 비수를 뽑아내는 대신 묵묵히 연필을 깎아 사랑한다고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책의 마지막 장. 그곳에는 찢어진 달력 뒷면에 쓴 편지 한 통이 곱게 접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사랑하는 내 딸 지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가슴 통증을 느끼며 급하게 쓴 듯 글씨가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 편지를 볼 때면 아마 엄마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놀라지 마라. 엄마 사실 글 읽을 줄 안다. 속여서 미안하다. 처음에는 내가 쓴 책이 너무 읽고 싶어서 배웠다. 남들은 우리 딸이 쓴 책을 읽고 울고 웃는데 엄이란 작자가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모르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시장 끝나고 몰래 야학에 다녔다. 처음 내 이름 석자를 쓰고 내 이름 석자를 썼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제 나도 우리 딸 책 읽을 수 있구나 싶어서. 지은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글을 깨치고 나서도 너한테는 모른 척했다. 왜냐하면 내가 글을 안다고 하면 내가 더 이상 밤마다 책을 안 읽어줄까봐 겁이 났다. 엄마는 내가 쓴 글도 좋지만 나를 위해 책을 읽어주는 내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거든. 내가 귀찮아하면서도 알았어. 5분만이야 하고 책을 펼칠 때 그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악이었다. 내가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눈으로 따라 읽으면 꼭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걷는 것 같아서 참 행복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지은아, 내 책에 보면 부모는 자식의 등만 보고 산다는 말이 있더라. 그 말 참 아프더라. 하지만 괜찮다. 나는 내 등만 봐도 배가 불렀다. 내가 그 고운 손으로 써내려간 글들이 내게는 밥이고 보약이었다. 엄마 소원은 다 이뤘다. 까막눈이 눈을 떠서 우리 딸이 만든 세상을 구경했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지은아, 밥 잘 챙겨 먹어라.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내 딸로 와줘서 고맙다. 나의 작가님 사랑한다. 으아앙. 지은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그러나 가장 뜨거운 팬레터였습니다. 자신이 쓴 책은 수십만 부가 팔려나갔고 수많은 독자가 팬레터를 보내왔지만 정작 자신의 첫 번째 독자이자 유일한 팬이었던 어머니의 마음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치유의 작가라고요? 천만에요. 지은은 어머니의 깊은 외로움조차 치유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지은의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냉장고 속의 반찬들도, 장롱 속의 낡은 옷들도, 그리고 책장에 꽂힌 손때 묻은 책들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지은의 오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밤새도록 어머니의 공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삐뚤빼뚤한 글씨 하나하나가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지은의 젖은 뺨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늘에서 내려보내는 위로의 눈물처럼 지은의 마른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떠나고 없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글자로, 어머니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긴 답장을 쓰기로 말입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 쌓인 어머니의 몽당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각, 사각. 연필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사랑으로 쓰는 진짜 한지은의 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했던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이 왔습니다. 지난 1년간 지은은 두문불출했습니다. 출판사와의 계약도 미루고 방송 섭외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오피스텔을 비워두고 지은은 어머니의 낡은 빌라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 집에서 지은은 꼬박 사계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냉장고 속의 반찬들을 하나하나 꺼내 먹으며 지은은 수없이 울고 또 웃었습니다. 짭조름한 명란젓을 흰 쌀밥에 올려 먹을 때는 시장통에서 쭈그리고 앉아 점심을 때우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묵은지를 썰어 찌개를 끓일 때는 우리 딸 왔냐 하며 현관으로 달려 나오던 어머니의 환영이 보여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은 지은에게 참회이자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낡은 좌식 책상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최신형 노트북 대신 어머니가 야학에서 쓰던 몽당 연필을 깎아 원고지 위에 꾹꾹 눌러 썼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필요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짓된 감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공책에 담긴 그 투박하고 진실한 사랑에 답하기 위해 지은은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듯 한자 한자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원고의 제목은 엄마의 받아쓰기였습니다. 책이 출간되던 날 지은은 서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반응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일찍 목욕 재개를 하고 가장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위에 어머니가 생전 사주셨던 촌스럽다고 한 번도 매지 않았던 분홍색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지은은 갓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 한 권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파주에 있는 한 추모공원이었습니다. 평일 오전의 추모공원은 고요했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따스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복도를 지나 어머니가 계신 안치단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지은이 예전에 보냈던 책들이 낡은 채로 놓여 있었고 어머니가 쓰던 돋보기 안경과 그 소중한 글 공부장도 함께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은은 유리에 손을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유리 감촉이 손끝에 닿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따뜻한 볼을 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있었어? 거기는 어때? 다리 아픈 건 좀 괜찮고?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대답 없는 사진을 향해 지은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 통화 1분도 귀찮아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혼자서라도 쉼없이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나 약속 지켰어. 엄마 이야기. 책으로 썼어. 지은은 가방에서 새 책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연필을 쥔 거친 손과 그 손을 맞잡은 고운 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지은의 손이었습니다. 지은은 책을 유리단 앞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책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헌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첫 번째 독자이자 글을 쓰는 이유를 알려준 나의 어머니, 김순자 여사님께 이 책을 바칩니다. 지은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엄마, 글자 보이지? 이제 까막눈 아니니까 다 읽을 수 있지? 이거 엄마한테 주는 내 선물이야. 냄비 받침 말고 진짜 선물. 지은은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주변에 성묘를 온 몇몇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는 오직 어머니와 자신, 단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기억나?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내 목소리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쑤시는 뼈마디도 다 낫는 것 같다고. 지은은 책을 펴들었습니다. 나 이제 매일 읽어줄게. 귀찮다는 말 안 할게. 바쁘다는 핑계도 안 댈게. 그러니까 엄마는 거기서 편하게 듣기만 해. 알았지? 지은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전화기 너머로 건성건성 읽어주던 그 기계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에 온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물기 어린 목소리였습니다. 프롤로그. 엄마의 연필. 지은의 목소리가 조용한 추모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작가였습니다. 비록 맞춤법은 틀리고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어머니가 몽당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그 공책에는 세상 어떤 명작보다 깊은 사랑의 서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껍데기뿐인 작가였지만 어머니는 삶으로 글을 쓰는 진짜 작가였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갈라졌지만 그녀는 또박또박 읽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가 딸의 목소리를 한 자라도 놓칠세라 수화기에 귀를 바짝 대고 들었던 것처럼 지은도 어머니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여기 엄마가 좋아했던 내용이야. 붉은 동백꽃 이야기. 지은은 127쪽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붉은 눈물이라고 말하며 슬퍼했던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물으셨습니다. 꽃이 지는 게 슬프지 않으냐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고.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머니는 꽃이 지는 슬픔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져서 나라는 열매를 맺게 한 그 희생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고 계셨음을. 1시간, 2시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랐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지만 낭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지은의 낭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을 읽을 때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지은의 얼굴과 어머니의 사진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에필로그. 세상에서 가장 늦은 답장.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엄마. 다음 세상에서도 꼭 내 엄마 해줘. 그때는 내가 먼저 한글 가르쳐 줄게. 아니다.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 내가 매일매일 동화책 읽어주고 예쁜 옷 입혀주고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키워줄게. 이번 생에 받은 사랑 갚을 수 있게.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해, 엄마. 지은은 책을 덮었습니다. 긴 낭독이 끝났습니다. 목이 타들어갈 듯 아팠지만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쑥 내려간 듯 시원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옆에서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목소리가 꾀꼬리네.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그녀는 유리단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갈게.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때는 다음 챕터 읽어줄게. 심심해도 조금만 기다려. 지은은 어머니의 사진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1년 만에 짓는 꾸밈없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추모공원을 나서는 지은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지은의 분홍색 스카프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결에서 비릿하지만 구수한 그리운 어머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에 뜬 초승달이 마치 어머니의 눈웃음처럼 지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지? 나 이제 진짜 작가 될 거야.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작가.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다음 작품의 구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화려한 문장으로 치장한 가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실한 사람의 냄새가 나는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몽당 연필과 낡은 공책. 그것은 지은에게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지은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올드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흥얼거리던 노래였습니다. 지은은 볼륨을 높이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집으로, 아니 어머니와 함께 숨쉬는 세상 속으로 힘차게 차를 몰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로 위 지은의 차 꽁무니를 따라 붉은 미등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딸의 가는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긴 그리고 가장 아름다웠던 모녀의 낭독회는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야기 속에 영원히 박제되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부녀를 위한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한 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갓 인쇄된 책의 향기를 느끼며 지은은 자신의 5번째 에세이집 계절의 위로를 손에 들고 혼자서 생각에 잠깁니다. 지은의 책은 많은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직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하지만 지은은 어머니에게 책을 보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2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와의 전화 통화 중 어머니의 웃음소리와 함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 지은은 어머니의 비린내나는 손과 무식함이 부끄러워 친구들 앞에서 숨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대학에 갔고 작가가 되었죠. 지은은 어머니에게 문학적 재능이 물려받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성취가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사실에 괴로움을 느꼈어요. 한편 지은은 인생은 각자 사는 것이니 어머니를 잘 챙겨드리는 것이 효도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칼럼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으며 자신이 쓴 글을 읽어주기로 결심하는데 그 이유가 경로당에서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기가 막히죠. 어머니는 글을 읽어주는 것이 잠을 잘 자게 할 것이라 하며 간절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지은은 처음에 화를 내지만 결국 같이 읽게 됩니다. 지은이 책을 읽어주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그녀의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오르며 이 낯선 일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은은 엄마와 전화로 대화를 나누다 엄마가 잠이 들어버리고 그 모습에 허탈함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편안함을 줬다. 지은은 어머니와의 한밤의 낭독회를 시작하게 되고 이 시간이 어머니와의 소중한 연결이 될 것임을 깨닫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은은 매일 밤 10시에 엄마의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처음엔 귀찮아했지만 점차 체념하게 된다. 지은이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기로 하면서 어머니의 걱정이 묻어나는 대화 속에 엄마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첫 번째 낭독에서 지은은 오래된 우산이라는 제목의 글을 낭독하며 이 순간이 흔치 않은 연결임을 느끼게 된다. 지은은 자신의 글을 읽으면서 감흥을 느끼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글에 대한 반응이 다르며 중간중간 끼어들어 지은을 귀찮게 했어요. 어머니는 지은의 글에서 우산을 소재로 아버지의 부재를 상징한다고 설명했지만 지은은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을 냈어요. 결국 지은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글을 다시 읽었고 어머니는 그 구절이 슬펐다고 반응했는데 그 시간이 지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작가로서의 지은과 어머니와의 대화는 다르며 통화 후에는 허전함을 느끼고 정작 깊은 대화는 드물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지은은 독자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록했다고 말했지만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질문을 듣고 불안해졌어요. 지은은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로 책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언급했지만 내심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느꼈다. 극심한 피로 속에 지은은 어머니의 전화에 응답하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다. 어머니의 요청으로 지은이 책을 낭독하면서 그 내용이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리게 된다. 어머니는 지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행복을 느낀다고 말하며 지은은 감정이 격해진다. 지은은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에서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 뒤로 슬픈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머니가 응급실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은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병원에 급하게 뛰어갔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어머니의 임종 후 지은은 사람들의 위로와 조문 속에서 자신의 슬픔과 상실감을 더욱 깊게 느끼고 있었다. 지은은 어머니를 추억하며 그리운 목소리와 따뜻한 흔적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집으로 유품 정리를 하러 간다.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반찬들이 냉장고에 가득 있었고 그것들이 지은에게는 최고의 보물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지은이 어머니의 방에서 보았던 오래된 책들은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어머니가 애정으로 읽고 여러 번 손이 닿은 흔적들이 가득했다. 지은은 어머니의 독서 흔적이 있는 책을 발견하고 어머니가 글을 배우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책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글 연습과 지은의 책에서 발췌한 문장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공책은 지은과의 대화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는 지은의 목소리를 들으며 결국 자신의 읽기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은의 공책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속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는데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배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딸과의 관계에서 모른 척하며 사랑을 표현했고 마지막 편지에서 그 진심이 드러났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으며 자신의 책의 첫 독자이자 유일한 팬이자 어머니의 고독을 몰랐던 것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사랑과 기억을 잃지 않기 위해 오랜만에 어머니의 몽당 연필로 답장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떠난 지 1년이 지나고 봄이 오자 지은은 어머니의 집에서 추억과 감정을 되새기며 글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엄마의 받아쓰기였고 지은은 출간날 추모공원에서 어머니에게 책을 전하며 대화했습니다. 지은은 헌사를 통해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치며 어머니와의 따뜻한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매일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기로 하고 마음을 담아 낭독을 시작했어. 엄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어머니가 작가로서의 진정한 글을 썼음을 강조했어. 낭독 중 눈물이 났지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이들도 감정적으로 듣게 만들었어. 읽고 있는 동안 햇빛과 노을이 겹쳐지며 감정적인 순간을 만들었고 마지막 문장에서 엄마와의 재회를 다짐했어. 낭독이 끝난 후 지은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추모공원을 나서며 엄마처럼 진짜 작가가 되겠다고 다짐했어. 지은은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올드 팝송을 따라 부르며 집으로 향하고 그 여정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낍니다. 모녀의 특별한 낭독회가 끝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야기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피드백을 남겨달라는 메시지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하며 행복한 하루를 기원합니다.